민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 결혼 생활은 좋아? 응, 좋긴 한데 장인어른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아. 왜? 뭔 일 있었어? 형, 장인어른이 정말 왕꼰대라니까. 맨날 내가 너 나이 때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훈계하려고 해. 아, 그런 스타일이구나. 근데 그래도 집까지 사주셨잖아. 참아야지. 그게 문제야. 뭔가 해주고 나면 은근히 간섭하려고 하거든. 요즘 젊은 애들은 이래서 안 돼 이런 식으로. 어휴, 그럼 스트레스 장난 아니겠네. 그래도 공짜로 집 얻은 거 아니야? 공짜는 무슨, 매달 은근히 간섭하고 명절 때마다 와서 이것저것 잔소리하고. 특히 애 교육 문제에 끼어들려고 할 때는 정말 짜증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64세 김정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가정의 아버지였던 김 씨는 어느 날 사위의 휴대폰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발견이 가져온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김 씨는 30년 넘게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온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대기업 격리부에서 근무하며 한 달도 빠짐없이 월급을 받아온 모범적인 직장인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딸 하나를 그야말로 애지중지 키워왔습니다. 우리 딸만큼은 부족한 것 없이 키우자. 이것이 김 씨 부부의 신념이었습니다. 실제로 딸이 어릴 때부터 김 씨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딸 바보라고 놀릴 정도였습니다. 김 씨는 딸이 유명 미술대학교를 가고 싶다고 했을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줄 테니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김 씨는 딸의 입시를 위해 개인 레슨까지 받게 해줬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씩 들어갔기 때문에 김 씨로서는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씨 월급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지만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빠, 이렇게 많은 돈 쓰는 게 미안해. 미안해할 게 뭐 있어. 네가 잘 되는 게 아빠 기쁨이야. 실제로 김 씨는 딸의 교육비 때문에 자신의 모든 취미를 포기했습니다. 동호회도 나가지 않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줄였습니다. 심지어 20년 넘게 타던 자동차도 중고차로 바꿨습니다. 여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우리도 좀 여유 있게 살자. 아내가 가끔 이런 말을 했지만 김 씨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여보, 딸 교육이 제일 중요해.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딸이 잘 되면 그걸로 된 거야. 드디어 딸이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김 씨는 정말 기뻤습니다. 딸아, 축하해. 정말 자랑스럽다. 아빠 덕분이야. 아빠가 뒷바라지 안 해줬으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겠어? 뭔 소리야? 네가 열심히 한 거지. 합격 발표 날 김 씨는 회사에서도 모든 동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딸이 홍익대학교 미술과에 합격했어요. 와, 정말 축하드려요. 따님이 정말 똑똑하시네요.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김 씨는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김 씨가 모두 부담했습니다. 당시 등록금이 한 학기에 600만 원 정도였는데 8학기를 다니니 총 4,800만 원이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김 씨는 기꺼이 냈습니다. 딸이 대학교 2학년 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다 해외여행 가는데 나만 못 가겠어. 해외여행 어디로? 일본이야. 한 달 정도 어학연수 겸해서 가려고 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 3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 김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부담하는 상황에서 300만 원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딸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어. 아빠가 준비해 줄게. 정말? 아빠 최고. 딸이 기뻐서 김 씨에게 안기는 모습을 보며 김 씨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우리 딸만큼은 다른 친구들보다 부족하게 살게 하지 않겠다. 시간이 흘러 딸이 회사에 다닌 지 3년째 되던 해 김 씨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빠, 엄마, 얘기할 게 있어. 무슨 얘기인데? 표정이 좀 특별하네. 딸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김 씨와 아내는 깜짝 놀랐지만 딸이 행복해 보이니 기뻤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언제부터 만났어? 회사 선배예요. 1년 정도 만났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래? 언제 만나볼 수 있어? 다음 주 일요일에 식사 한번 하실래요? 소개해드릴게. 김 씨는 설렘과 동시에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쁘기도 하지만 딸을 다른 남자에게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일 하는 사람이야? IT 회사 다니는 개발자예요. 나보다 2살 위고 성격도 정말 좋아요. 성격이 어떤데?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아요. 저한테도 정말 잘해주고 무엇보다 진실해요. 딸의 표정을 보니 정말로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만남의 날이 왔습니다. 김 씨는 사위 될 사람을 처음 봤을 때 괜찮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부족한 사람이지만 아영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 씨는 사위의 예의 바른 모습과 진실한 표정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 씨, 어떤 일 하세요? 대기업 계열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 IT 분야가 전망이 좋다던데. 네, 다행히 안정적인 편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가족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형이 하나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이에요. 집은 어디 살아요? 지금은 회사 근처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김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결혼하면 어디서 살 계획이에요? 사위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전세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나요? 2억 정도는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과 부모님께서 도움을 주신다고 하셔서. 김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2억으로는 우리 딸이 살만한 괜찮은 곳을 구하기 어려울 텐데.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젊으니까 차차 나아지겠죠. 식사가 끝난 후 김 씨는 사위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아내와 이야기했어요. 여보, 사위 될 사람 어때? 괜찮은 것 같아. 예의도 바르고 우리 딸을 정말 좋아하는 게 눈에 보여. 나도 그렇게 생각해. 성실해 보이고. 그런데 집 문제가 좀 걱정이네. 왜? 2억으로는 우리 딸이 살 만한 곳을 구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요즘은 다들 작은 집부터 시작한다고 하던데. 하지만 김 씨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결혼해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김 씨는 딸을 불러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아, 민수 괜찮은 사람 같더라. 그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결혼은 언제쯤 할 생각이야? 내년 봄쯤 하려고 해요. 너무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 그게 좋겠다. 그런데 결혼 후에 어디서 살 계획이야? 민수 오빠가 전세 알아보고 있어요. 2억 정도면 괜찮은 곳에서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2억으로는 좀 어려울 텐데.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 괜찮아. 아빠, 처음엔 작은 곳에서 살더라도 나중에 옮기면 되잖아요. 하지만 김 씨는 딸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딸아, 아빠가 집을 사줄게. 뭐라고? 아빠,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야, 네가 좋은 곳에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야. 하지만 아빠,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아빠 부담될까봐 걱정이에요. 김 씨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3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사줄 테니까 전세 보증금으로 2억만 준비하면 돼. 딸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러면 너무 부담되잖아요. 대출 이자도 내셔야 하고. 부담될 게 뭐 있어. 우리 딸 결혼하는데 아빠로서 당연한 일이야. 딸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아빠,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감사는 무슨,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아빠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야. 그날 저녁 김 씨는 사위를 따로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민수야, 집 문제는 걱정하지 마.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대출을 보태서 아파트를 차라리 사줄 테니까 전세 보증금으로 2억만 준비하면 돼. 사위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하시면 너무 부담되시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부담이 뭐야? 우리 딸이 좋은 곳에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야. 하지만 아버님께서 대출까지 받으시면 김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이야. 우리가 가족이 된 이상 이런 건 당연한 거지. 사위가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가족끼리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해서 김 씨는 4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사위한테서 받은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빼면 2억 원을 대출받아야 했습니다. 월 상환금이 90만 원 정도 되었는데 김 씨 월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큰 대출 받아도 괜찮을까? 괜찮아. 딸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 노후 준비도 해야 하는데. 노후는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딸이 우선이야.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어느 일요일 김 씨는 평소처럼 딸네 집에 반찬을 갖다 주러 갔습니다. 딸이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딸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아빠, 어서 와요. 오늘도 또 이렇게 와주셔서 고마워요. 딸아, 엄마가 미역국 끓여서 갖고 왔어. 임신부한테 좋다고 하더라. 정말 고마워요. 아빠, 요즘 입덧이 심해서 제대로 못 챙겨 먹었는데. 김 씨는 딸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첫째 때보다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입덧이 많이 심해?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던? 괜찮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힘들어요. 냄새만 맡아도 토하고 싶어져요. 그럼 좀 쉬어야지. 회사는 휴가 냈어? 네, 며칠 쉬고 있어요. 그런데 집에만 있으니까 더 답답해요. 김 씨는 3살 된 손자를 찾았습니다. 우리 손자는 어디 있어? 낮잠 자고 있어요. 깨우면 안 돼요. 한 번 깨면 하루 종일 보채거든요. 김 씨는 손자가 자는 방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3살 된 손자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작은 손을 베개 밑에 넣고 자는 모습이 딸 어릴 때와 똑같았습니다. 정말 우리 핏줄이구나. 딸을 닮아서 참 예쁘게 생겼어. 김 씨는 손자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사위는 어디 갔어? 샤워하고 있어요. 오늘 회사 야유회 갔다 왔거든요. 곧 나올 거예요. 야유회? 요즘도 그런 걸 하나? 네, 분기별로 한 번씩 해요. 팀워크 다지기 위해서라나 뭐라나. 그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위 폰이었습니다. 검은색 최신 스마트폰이 진동하면서 소리를 냈습니다. 딸아, 휴대폰 울려. 아, 그냥 놔둬요. 어차피 광고 전화일 거예요. 요즘 그런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와요. 하지만 전화가 끊어진 후 곧바로 다시 울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계속 울리는 바람에 김 씨가 자연스럽게 화면을 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 김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연락처 이름이 왕꼰대였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 자신이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설마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해 봤는데 틀림없었습니다. 자신의 전화번호가 왕꼰대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지? 내가 잘못 본 건가? 김 씨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고 합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사한테 혼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이런 모욕감은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왕꼰대, 나를 왕꼰대라고. 김 씨는 그 단어의 의미를 곱씹어 봤습니다. 꼰대라는 건 요즘 말로 구식이고 고리타분한 어른을 비하해서 부르는 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왕까지 붙여서 말 그대로 왕 같은 꼰대, 최고의 꼰대라는 뜻이었습니다. 딸이 부엌에서 나와서 김 씨의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얼굴이 새하얗게 됐네요. 김 씨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아니다. 그냥 좀 어지러워서 그래. 어지러우세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앉아 계세요. 물 갖다 드릴게요. 됐어. 괜찮아. 김 씨는 애써 침착하려고 했지만 왕꼰대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마치 큰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사위한테 그런 존재였다고. 그동안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을 사줄 때 사위가 감사하다며 눈물을 글썽였던 모습. 명절 때마다 용돈을 줄 때 정말 감사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이던 모습. 손자 학원비를 대줄 때 아버님 덕분입니다라며 기뻐하던 모습. 그 모든 게 가식이었다는 거야. 속으로는 나를 왕꼰대라고 생각하면서 김 씨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사위와 마주치면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딸아, 반찬은 냉장고에 넣어뒀으니까 맛있게 먹어라. 아빠,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괜찮다. 집에 가서 좀 쉬면 될 것 같아. 그럼 조심히 가세요. 몸 안 좋으시면 꼭 병원 가보세요. 김 씨는 서둘러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온통 왕꼰대라는 단어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언제 사위한테 꼰대 같은 모습을 보였나. 김 씨는 그동안 사위와의 관계를 되돌아봤습니다. 물론 가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을성이 부족하다. 내가 너 나이 때는 이랬다 같은 말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위를 걱정해서 인생 선배로서 해준 조언이었는데 그런 말들이 사위한테는 꼰대질로 들렸다는 거구나. 아파트 단지를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도 김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배신감, 분노, 허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김 씨를 본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완전 새하얘졌네? 하지만 김 씨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아내한테 말합니까? 여보, 대답 좀 해봐. 딸네 갔다 왔는데 왜 이 모양이야? 혹시 딸이 아픈 거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먼저 쉬고 있을게. 피곤해서? 이게 피곤해서 그런 얼굴이야? 분명히 뭔 일 있었지? 사위가 또 무례하게 굴었어? 아내가 계속 물어봤지만 김 씨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아내한테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왕꼰대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왕꼰대, 나를 왕꼰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김 씨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해준 모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집도 사주고 돈도 계속 보태주고 손자 뒷바라지까지 해주는데 그런 사람을 왕꼰대라고. 그리고 더 화가 났던 건 평소 사위의 태도를 생각해 보니 정말로 그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버님이라며 공손하게 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투가 편해졌고 김 씨가 조언을 하면 요즘은 그런 게 아니에요라며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구나. 며칠 후 김 씨는 더욱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딸네 집 근처 카페에서 사위가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된 겁니다. 그날 김 씨는 딸네 집 근처에서 보험 상담을 받기로 했던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시간이 좀 남아서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평소 즐겨 찾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는데 마침 사위가 친구 한 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사위는 김 씨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김 씨가 구석에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고 사위도 친구와 이야기하느라 주변을 둘러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위와 친구가 김 씨 바로 옆 테이블에 앉으면서 대화를 시작했는데 김 씨는 그 내용을 고스란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위의 친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 결혼 생활은 좋아? 응, 좋긴 한데 장인어른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아. 김 씨는 귀를 더욱 기울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왜? 뭔 일 있었어? 형, 장인어른이 정말 왕꼰대라니까.
맨날 내가 너 나이 때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훈계하려고 해. 아, 그런 스타일이구나. 근데 그래도 집까지 사주셨잖아. 참아야지.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집을 사준 건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그게 문제야. 뭔가 해주고 나면 은근히 간섭하려고 하거든. 요즘 젊은 애들은 이래서 안 돼 이런 식으로. 다른 친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휴, 그럼 스트레스 장난 아니겠네. 그래도 공짜로 집 얻은 거 아니야? 공짜는 무슨 매달 은근히 간섭하고 명절 때마다 와서 이것저것 잔소리하고 특히 애 교육 문제에 끼어들려고 할 때는 정말 짜증나. 김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자 학원비까지 대주면서 교육에 관심을 보이는 게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계속 참고 살아야지. 그래서 내 폰에 왕꼰대로 저장해놨거든. 전화 올 때마다 진짜 짜증나거든. 친구가 박장대소하며 말했습니다. 야, 그거 네이밍 센스 좋네. 왕꼰대라니. 사위가 신이 나서 계속 말했습니다. 진짜 심각해. 지난번에도 우리 아이 유치원 문제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끼어들어서 요즘 아이들은 너무 일찍부터 학원을 보낸다. 내가 어릴 때는 그냥 뛰어놀면서 컸는데도 잘 컸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어떻게 대답했어?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갔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자 친구가 다시 말했습니다. 근데 그거 혹시 장인어른이 보면 어떡할 거야? 절대 못 봐. 우리 와이프도 모르거든. 근데 진짜 딱 왕꼰대야. 왕자의 꼰대. 완벽하지. 친구들이 또 웃었습니다. 하하하, 그럼 장인어른 전화 올 때마다 왕꼰대에서 전화 왔습니다. 이렇게 뜨는 거야. 그렇지. 그럼 마음의 준비라도 하고 받을 수 있잖아. 야, 너 진짜 나쁜 놈이다. 그래도 집 사준 분인데. 집 사준 거는 고맙긴 하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간섭받고 살 수는 없잖아. 특히 우리 아이 교육 문제에 끼어들 때는 정말. 사위가 말을 계속하려는데 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부인은 뭐라고 해? 아버지 편 들지 않아? 그게 또 문제야. 우리 와이프는 아버지 말이면 뭐든 옳다고 생각해.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 그럼 더 답답하겠네. 맞아. 그래서 요즘은 장인어른이 오시는 날 되면 미리 약속 잡고 나가거나 해. 마주치기 싫어서. 김 씨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위를 당장 혼내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싫었다면 처음부터 도움받지 말았어야지. 김 씨는 카페를 조용히 나왔습니다. 집에 가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친구들한테까지 나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었다니.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더 충격적인 걸 들었어. 뭘 들었는데 얼굴이 또 안 좋네. 김 씨가 카페에서 들은 대화를 그대로 전해주자 아내도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저런 몰상식한 놈이 어디 있어? 장인한테 집까지 받아놓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그뿐만 아니야. 친구들한테까지 나 욕하고 다니고 있더라고. 왕꼰대라면서. 정말 참을 수가 없네. 당장 딸한테 말해야겠어? 하지만 김 씨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말해봐야 소용없어. 어차피 딸은 남편 편들 거야. 사위가 말한 대로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할 거라고. 그래도 이런 걸 가만히 넘어갈 수는 없잖아. 물론 넘어가지 않을 거야. 하지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거야. 김 씨의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여보, 나 그 집 할 거야. 뭐라고? 딸내 살고 있는 집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집 말이야. 아내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신 나갔어? 딸이 임신 중인데 갑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할 거야? 그래, 나갔으면 좋겠어. 이제 더 이상 그런 대접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거든. 여보,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 딸인데. 딸이 뭘 어쩐다고? 남편이 장인을 왕꼰대라고 부르는데도 가만히 있는 딸 말이야? 김 씨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해준 것들을 하나하나 계산해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까지 딸한테 해준 게 뭔가? 아내도 김 씨의 분노에 찬 표정을 보니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야 정말 많이 해줬지. 대학 등록금만 해도 4,800만 원. 취업 준비할 때 든 비용 500만 원. 해외여행비 300만 원. 결혼 준비할 때 든 예단, 예물 비용 1,500만 원. 김 씨가 하나하나 계산하며 말하자 아내도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었나? 내가 계산해 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그 집 4억을 주고 사서 2억만 받고 나머지 2억은 내가 대출받아서 갚고 있어. 매달 이자만 90만 원씩 나가고 있다고. 그것도 그렇지만 게다가 손자 학원비만 해도 매달 30만 원씩 내가 대주고 있어. 3년 동안이면 1천만 원이 넘어. 거기에 명절 때마다 주는 용돈, 아플 때 병원비. 아내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많이 해줬네. 계산해 보니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야. 그런데 그 모든 걸 해주는 사람을 왕꼰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니. 친구들한테까지 조롱거리로 만들고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다음 날 김 씨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습니다. 평소 단골로 이용하던 동네 부동산이었습니다. 사장님, 아파트 매매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아, 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어느 지역 아파트인가요? 김 씨가 딸내 집 주소를 말하자 부동산 중개업자가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 단지면 요즘 시세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3년 전에 4억에 샀습니다. 그럼 대박이네요. 지금은 5억 2천 정도 될 거예요. 1억 2천만 원이나 올랐네요. 정말 좋은 투자하셨네요. 김 씨는 예상보다 더 오른 집값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기쁘기보다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럼 빨리 팔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 단지는 인기가 정말 좋아서 한 달 안에는 계약될 것 같은데. 혹시 급하게 처분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시세보다 조금 낮춰서 5억에 내놓으시면 2주 안에도 계약될 것 같은데요. 요즘 그 단지 찾는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김 씨는 고민했습니다. 2천만 원을 손해보는 것도 아깝긴 했지만 빨리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5억에 내놓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매물 등록하고 홍보 시작할게요. 연락처는 김 선생님 번호로 하면 되죠. 네, 그렇게 해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부동산에 다녀왔어. 정말로 팔 생각이야? 응, 5억에 팔 수 있다고 하네. 대출금 2억 빼면 3억은 손에 줄 수 있어.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딸한테는 언제 말할 거야? 미리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계약하고 나서 말할 거야. 미리 말하면 괜히 난리만 날 테니까. 그래도 미리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갑자기 그러면 딸이 얼마나 당황하겠어? 김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미리 말하면 딸이 울면서 사정할 거고, 그럼 내 마음도 흔들릴 수 있어. 이미 결정한 일이야. 아내도 김 씨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손자는 정말 어떡할 거야? 갑자기 이사하게 되면 아이가 얼마나 혼란스러워 할까? 그건 딸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이제 엄마가 된 사람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래도 3살 아이가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김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보, 그런 걱정은 사위가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장인을 왕꼰대라고 부르면서 그런 걱정을 할 자격이 있어. 아내도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의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부동산 중개업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선생님,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5억에 현금으로 바로 계약하고 싶다는 분이에요. 그래요. 언제 계약할 수 있나요? 내일 오전에 계약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급하게 집을 구하시는 분이라 조건만 맞으면 바로 하신다고 하네요. 좋습니다. 내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김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김 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순간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김 씨를 본 아내가 물었습니다. 계약했어? 응, 끝났어. 한 달 후에 잔금 치르고 열쇠 넘겨주면 돼. 딸한테는 정말 잔금 치르고 나서 말할 거야? 그래야지 돌이킬 수 없게 된 다음에 말하는 게 낫겠어. 그래도 너무 갑작스럽지 않을까? 임신 중인데. 김 씨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갑작스럽긴 뭐가 갑작스러워. 그동안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있었잖아. 사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았으면 그때 태도를 바꿨어야지. 그 한 달 동안 김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딸이 몇 번 전화를 했지만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평소처럼 지내지 뭐. 몸은 괜찮으시고요?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감기 조심하세요. 응, 괜찮아. 너는 입덧은 좀 나아졌어? 네,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 밥도 좀 먹을 수 있고.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혹시 저희한테 불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요즘 좀 이상하신 것 같아서. 김 씨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불만이 뭐가 있겠어. 딸이 잘 살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럼 다행이에요. 요즘 입덧 때문에 제대로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괜찮다, 괜찮아. 몸 관리 잘해라. 전화를 끊은 후 김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결국 모두를 위한 일이야. 드디어 잔금 치르는 날이 왔습니다. 김 씨는 새 주인과 함께 은행에 가서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대출금 2억 원도 완전히 갚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쇠는 언제 넘겨주시면 될까요? 오늘 당장 넘겨드릴 수 있습니다. 새 주인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집 잘 살겠습니다. 네, 행복하게 사세요. 모든 절차가 끝난 후 김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아, 아빠야. 네, 아빠, 갑자기 웬 전화예요? 무슨 일이세요? 김 씨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했습니다. 너희 집 팔았어. 전화기 너머로 완전히 정적이 흘렀어요. 10초 정도 지나서야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가 살고 있는 집 팔았다고. 어제 잔금까지 다 받았으니까 이제 집은 새 주인 거야. 아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미리 얘기도 안 하고 농담이시죠? 딸의 목소리가 크게 떨렸습니다. 농담이 아니야. 정말로 팔았어. 다음 주까지 이사 나가야 해. 아빠, 저 지금 임신 8개월이에요. 갑자기 이사하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문제야. 이제 둘 다 어른이고 결혼도 했으니까. 너희 집은 너희가 마련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딸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갑자기 이런 식으로.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네 남편이 문제지. 남편이 뭘 잘못했다고요? 아빠,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김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남편 휴대폰에 내 번호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알아? 딸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무슨 말인지 짐작했을 거예요. 왕꼰대, 네 남편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아빠, 그건. 그뿐만 아니야. 친구들한테도 나 욕하고 다니더라고. 카페에서 직접 들었어. 딸이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아빠, 그건 남편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제가 단단히 말할게요. 이제 와서 얘기한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 이미 집은 팔렸으니까 다음 주까지 나가면 돼. 아빠, 제발요. 다시 생각해 봐 주세요. 저희가 사과할게요. 남편도 정말 반성하고 있을 거예요. 김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과?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그동안 내가 너희한테 해준 게 뭔데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야? 아빠, 정말 죄송해요. 남편한테 정말 단단히 얘기할게요.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할게요. 됐어. 이제 그런 얘기 들을 생각도 없어. 아빠, 저희가 어디 가서 살아요? 당장 전세 보증금도 없는데 아이는 어떡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남편이 직장 다니고 있잖아. 원룸이라도 구해서 살면 되지. 딸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아빠, 아이는 어떡해요? 3살 아이가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얼마나 혼란스러워할까요? 아이는 엄마가 잘 키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네가 엄마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때 사위가 전화를 바꿔받았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무슨 일이야? 사위의 목소리가 많이 당황해 있었어요.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릴게요. 김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뭘 잘못했다고? 아버님을 그렇게 생각한 것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생각했는데? 사위가 한참 침묵하더니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휴대폰에 그렇게 저장한 것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왕꼰대라고 저장했다는 거지? 네,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김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뿐이야? 친구들한테 나 욕한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해? 사위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셨나요? 카페에서 직접 들었거든? 친구들한테 나를 왕꼰대라고 하면서 욕하는 거 말이야.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 어차피 집은 이미 팔렸으니까.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김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용서? 네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 무슨 용서야? 그냥 집 때문에 급해서 하는 소리지. 아닙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너희한테 해준 게 뭔지 말해봐. 사위가 어렵게 대답했습니다. 집도 사주시고, 손자 학원비도 절 때마다 용돈도. 그래. 맞아. 그런데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 사위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 씨가 계속 말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가끔 조언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꼰대 같았어? 그럼 처음부터 도움받지 말았어야지.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됐어.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어차피 끝난 일이야. 다음 주까지 나가면 돼. 김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딸한테서 연락이 폭주했어요.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첫 번째 문자. 아빠, 제발 다시 생각해 봐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두 번째 문자. 아빠, 남편이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세 번째 문자. 아빠, 제가 가운데서 제대로 중재 못한 게 잘못이에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네 번째 문자. 아빠, 임신 중인데 갑자기 이사하기 힘들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다섯 번째 문자. 아빠, 아이가 계속 할아버지 찾아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김 씨는 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만 확인하고는 답장도 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보, 딸이 이렇게 사정하는데 한 번 정도는 전화를 받아봐도 되지 않을까? 안 돼. 받으면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 이미 정한 일이야. 그래도 임신 중인데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닌가 싶어. 그건 딸이 알아서 할 일이야. 이제 어른인데. 일주일 후 딸한테서 마지막 전화가 왔어요. 아빠, 저희 이사 나왔어요. 김 씨는 예상했던 말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래. 잘했어. 원룸이에요. 작긴 하지만 당분간 여기서 살 거예요. 딸의 목소리에서 원망과 서운함이 느껴졌지만 김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너희가 진짜 독립하는 거야. 아빠, 정말 이게 끝인가요? 저희가 이렇게 사는 게 아빠가 원하신 거예요? 끝이 아니야. 시작이지.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그렇게 한 건 정말 잘못된 거였어요. 하지만 하지만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아빠 딸이고 손자도 아빠 손자인데. 김 씨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딸이라고? 손자라고?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네 남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아빠, 남편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앞으로는? 지금까지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앞으로가 뭐가 다르겠어? 딸이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아빠, 알겠어요. 아빠가 그렇게 원하신다면.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건 네 마음이야. 하지만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나를 존중하겠다고 할 때까지는 만날 생각 없어.
그것이 딸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났습니다. 딸한테서는 연락이 없었고 김 씨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가끔 말합니다. 여보, 딸 소식이 궁금하지 않아? 둘째도 나왔을 텐데. 궁금하긴 하지. 하지만 먼저 연락할 생각은 없어. 손자들 얼굴도 보고 싶고 특히 새로 태어난 아이. 김 씨도 사실 손자들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을 바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건 딸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야. 내가 먼저 연락하면 결국 또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집 매매 대금으로 김 씨는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샀습니다. 월세를 놓아서 매달 임대료도 받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나아졌죠. 얼마 전에는 여동생을 통해 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빠, 아영이가 아들을 낳았다던데. 그래? 원룸에서 애 둘 키우니까 힘들어 보이더라고. 사위도 야근을 많이 한다던데. 김 씨는 마음이 아팠지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젊으니까 견딜만 하겠지. 그래도 아버지가 너무 냉정한 거 아니에요? 손자들이 불쌍하잖아요. 손자들은 부모가 잘 키우겠지.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새로 태어난 손자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게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아내가 또 말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연락해보자. 아무래도 명절인데. 아직 때가 아니야. 사위가 진심으로 반성할 때까지는. 그래도 딸이 먼저 연락하면 받아주기라도 해봐. 그것도 상황 봐서. 김 씨는 가끔 딸네 동네를 지나다닐 때가 있습니다. 혹시 마주칠까봐 조심스럽긴 하지만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또 우연히 들은 발언은 사위가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옮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제 좀 현실을 깨달았겠지. 김 씨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는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혹시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행동한 건 아닐까? 극단적이라고? 그럼 계속 왕꼰대 취급받으며 살았어야 해?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화로 풀 수 있었을 텐데.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확실하게 해야 돼. 그래야 정신을 차리거든. 지금도 김 씨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끔 딸과 손자들이 그리울 때가 있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 산 건 아니야. 그동안 너무 퍼주기만 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김 씨는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합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김 씨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내와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불렀어요. 할아버지. 돌아보니 4살이 된 손자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뒤따라 딸이 갓난아기를 안고 나타났어요. 아빠. 딸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예전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김 씨는 당황했지만 냉정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어쩐 일이냐? 아빠,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김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손자가 자꾸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며 매달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근처 카페에 앉아서 딸이 입을 열었어요. 아빠,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남편과 이혼했어요.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혼이라고? 네, 3개월 전에 이혼했어요.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있고요. 왜 갑자기?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하신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남편은 정말 변하지 않더라고요. 딸은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말해줬습니다. 원룸으로 이사한 후에도 사위는 변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김 씨를 더 원망하며 장인어른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됐다고 불평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임신 중인데도 집안일은 다 저 혼자 했어요. 남편은 원룸에서 애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면서 저한테만 화를 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사위가 여전히 김 씨를 왕꼰대라고 부르며 친구들에게 욕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 친구가 집에 왔는데 제 앞에서도 왕꼰대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아빠 마음이 어땠을지 알 것 같았어요.
딸이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철없어서 아빠 마음을 몰랐어요. 김 씨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딸이 이혼했다는 사실이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어? 회사에 복직했어요. 어린이집에 아이들 맡기고 일하면서 혼자 키우고 있어요. 힘들지 않아? 힘들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아빠가 해주신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1년 동안 쌓인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딸아, 아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제가 제대로 할게요. 김 씨는 손자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그날 김 씨네 집은 오랜만에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내도 손자들을 보며 행복해했고 김 씨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둘째 손자를 한없이 예뻐했습니다. 딸은 이제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김 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빠, 제가 혼자 아이들 키울 수 있어요. 다만 가끔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니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 씨는 딸의 성장한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결국은 옳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김 씨는 매주 주말마다 딸과 손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작정 도움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딸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혼자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그때 아빠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저는 계속 철없이 살았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김 씨는 이제 확신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냉정해지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말입니다. 딸아, 이제 정말 어른이 된 것 같구나. 네, 아빠, 이제는 제가 아빠를 제대로 모실게요. 김 씨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더 지난 지금 김 씨네 가족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딸은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아이들을 혼자 키우면서도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힘들 때가 있지만 김 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빠, 요즘 회사에서 프로젝트 리더를 맡게 됐어요. 정말 우리 딸이 대단하네. 예전 같으면 아빠한테 의존했을 텐데, 이제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김 씨는 그런 딸을 보며 정말 뿌듯해합니다. 손자들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특히 큰 손자는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김 씨는 이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단순히 혈연 관계나 정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여보, 그때 결정이 옳았던 것 같아. 아내도 이제는 김 씨의 선택을 이해합니다. 그래, 힘든 결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좋았어. 딸도 독립적으로 변했고, 손자들도 엄마의 강인함을 배우고 있고. 김 씨는 가끔 다른 부모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무작정 퍼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때로는 단호한 결정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결정을 하는 건 힘들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모두를 위한 일이었어요. 김 씨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감동을 받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결국은 가족 모두가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냉정함도 필요한 것 같아요. 김 씨는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현재 김 씨는 딸, 손자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 씨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니 말입니다. 가끔 사랑한다는 것은 단호해지는 것이기도 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 뭐라도 하니? 배워. 매일 뭔가 배우고 있어. 그게 무슨, 뭘 배우는데? 컴퓨터 글쓰기, 영상 만드는 법도 배우고 나중엔 강사도 해보려 해.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었잖아. 그랬지. 근데 그땐 누가 나를 믿어주질 않았잖아. 오늘은 61살 손도진 씨와 그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이야기인지 끝까지 들어주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귀중한 의견을 아래 댓글에 함께 공유해 주세요. 손도진 씨는 아침부터 허기가 졌습니다. 늘 5시 반이면 눈이 떠졌지만 이렇게 배고플 줄은 몰랐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 몸에 배인 습관은 그만둔 지 한 달이 다 돼가는데도 그 습관은 남아 있었습니다. 손 씨는 거실로 나가 조용히 TV를 켜놓았습니다. 뉴스 소리를 아주 작게 틀어놓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 씨의 아내 59살 이정화 씨가 깨지 않게 하려는 배려였습니다. 그렇게 2시간쯤 지나 7시 반이 되자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 이 씨가 머리를 질끈 묶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벌써 일어났어? 어우, 대단해. 이 씨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눈은 시계를 흘끗 보았습니다. 아내에게는 손 씨가 소파에 있는 게 이제는 일상이 됐나 봅니다. 그런 눈빛에 손 씨는 괜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밥은 먹어야지. 이 씨는 말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도 끓이지 않고 냉장고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찬장에서 햇반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넣었습니다. 이 씨의 그 짧은 동작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들렸습니다. 뒤이어 꺼내진 건 김치통 2개 그리고 반찬통 하나였습니다. 햇반, 묵은지, 깍두기, 멸치볶음 거기까지였습니다. 밥 됐어. 먹어. 아내의 부름에 손 씨는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밥 한 공기, 김치 2조각, 그리고 멸치. 그냥 그런 한 끼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30년 밥상 중 가장 낯선 한 끼였습니다. 이게 다야? 손 씨의 입에서 저절로 나와버린 말이었습니다. 손 씨의 말에 이 씨가 당황한 표정을 하더니 곧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그거면 됐지 뭐. 김 줄까? 국은 없어? 반찬 투정하지 마. 요즘 당신 하루 2끼잖아. 그럼 굳이 아침까지 열심히 할 필요 있어? 그냥 물 말아 먹을게. 손 씨의 입에서 나온 말도 초라했지만 아내의 말투는 더 서늘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 먹어. 김치도 2종류나 있잖아. 순간 손 씨의 자존감이 뚝 떨어졌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난 후 이런 일이 올 줄 몰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반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손 씨는 자신이 이 집에서 차려지는 밥보다 못한 존재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손 씨 부부는 밥을 먹는 내내 말없이 씹었습니다. 이 어색한 분위기는 손 씨에게 묘한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오죽하면 밥알이 입안에서 굴러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김치도 멸치도 씹는 맛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한 끼를 마치고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거실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먹었으면 그릇 좀 씻어줘. 나 오늘 약속 있어서 나가야 해. 알았어. 말을 마친 아내는 드라마 채널을 틀었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으며 리모컨을 돌렸습니다. 아내는 마치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분위기를 내뿜었습니다. 그 모습에 손 씨는 자신이 밥만 축내는 사람이라는 표식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밥을 다 먹은 손 씨는 한참 후 설거지를 하다 접시 하나를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깨진 접시를 줍다 말고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설거지하다 이러고 앉아있을 사람이었나. 그렇게 멍하니 있다가 결국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소란이 일어났음에도 아내는 눈길도 안 줬습니다. 등산이라도 다녀오지 그래. 맨날 집에 있으니까 더 침울하지 않아? 응, 생각 좀 하고. 대화도 아니고 그냥 의미 없는 말 주고받기였습니다. 아내가 나가고 난 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꼭 자신을 벌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출근하던 시절 늦게라도 집에 들어오면 따뜻한 국이 있었습니다. 피곤하더라도 손 씨를 기다리던 아내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퇴직해서 돈 안 버는 사람이 돼서 이런 거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빈곤한 상차림으로 허기를 달래었더니 오전 11시가 넘도록 허기는 여전했습니다. 집에서 신이 하루에 3끼를 먹어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이 없는 손 씨에게는 2끼만 차려주겠다는 암묵적인 분위기가 아내에게 존재했습니다. 서글픈 마음에 손 씨는 휴대폰을 열어보았습니다. 휴대폰에는 예전에 가입해두었던 취업 사이트에서 알림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시니어 대상 강의 보조 모집이라 쓰여 있었습니다. 연봉은 반토막이지만 일단 눈이 갔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스크랩만 해두었습니다. 한낮이 됐고 손 씨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혼자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냉장고 속에는 어제 봤던 반찬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 안에도 국은 없고 햇반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싸서 등산이라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나가서 먹고 들어와. 나 모임 있어. 아내로부터 온 차가운 문자 한 통에 손 씨의 마음은 얼어붙었습니다. 밥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나는 집에서 밥도 안 주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현실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게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은 건 퇴직한 지 2달째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전히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은 여전히 직장인의 리듬대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나갈 곳은 없었습니다. 곧 일어난 아내가 밥상을 차리더니 손 씨를 향해 아침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손 씨는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치우는데 뒤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 소파에 앉아 있는 시간이 밥 먹는 시간보다 더 길어. 그냥 좀 쉬는 거야. 쉬는 게 하루 이틀이지 퇴직하고 2달 됐는데 뭘 그렇게 쉬어? 아내의 매서운 그 말에 손 씨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 씨도 퇴직한 후 구직 사이트 보고 이력서도 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없으니 말을 해도 변명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력은 당사 요건과 맞지 않습니다. 한두 번 보는 멘트가 아니었습니다. 대기업은 꿈도 못 꾸고 중소기업도 나이 제한이 있었던 만큼 손 씨는 자신을 위한 회사를 찾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경력보다 출생 연도가 먼저 평가받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에 점점 지쳐가고 있을 때 손 씨를 향한 아내 이 씨의 태도가 바뀐 거였습니다. 그날 점심 무렵 아내가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나 모임 있어. 점심은 냉장고에 있는 걸로 대충 먹어. 알았어. 손 씨는 아내가 없는 조용한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였습니다. 젓가락으로 라면을 휘저으면서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혼자 먹는 이 상황이 반찬 하나 없는 라면이 그냥 괜히 서러워졌습니다. 손 씨는 저녁이라도 잘 먹고 싶은 마음의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늦은 오후에서야 돌아왔습니다. 집에 온 아내는 소파에 앉아있는 손 씨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소파야? 사람이 앉는 데가 소파 하나뿐이야?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당신 등산 좋아하잖아. 나가서라도 좀 움직여. 집에만 있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아내는 그렇게 말한 후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등산 가방을 꺼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손 씨는 전날 챙겨놓은 가방을 들고 산에 올랐습니다. 바람은 차가웠고 나무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 씨의 마음은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도 산에선 누가 눈치 주진 않으니 말입니다. 내려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김밥이 이렇게 쓰린 맛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힘든 발걸음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손 씨는 말없이 옷을 갈아입고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뭐야, 당신도 세탁할 줄 알아? 응, 뭐 간단하더라고. 그럼 이따가 청소기도 좀 돌려줘. 나는 저녁 준비할게.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헛헛했습니다. 이제 내가 집안일의 일부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반은 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녁 밥상에 앉았는데 또 햇반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먹었습니다. 그저 집에 밥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할까 싶었습니다. 식사 후 TV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정색하며 손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소식 없어? 응, 면접은 아직 연락 안 왔어. 그럼 다른 일이라도 해. 요즘 편의점도 사람 구하잖아. 나 편의점 할 나이야? 그럼 놀아? 집에서 삼시세끼 챙겨달라는 사람이? 아내의 날선 말에 TV 채널을 돌리고 있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나 식충이라고 하는 거야? 뭐 어때? 당신 요즘 식충이잖아. 솔직히 나도 숨 막혀. 하루 세 끼를 먹는 게 숨막힌다고 말하는 아내의 그 한마디는 손 씨에게 마음에 상처를 줬습니다. 식충이라는 그 말 한마디는 그동안 온갖 고생을 한 손 씨가 지난 몇 년간 해온 고생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손 씨는 지난 30년을 일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만큼 출장도 많았고 밤샘도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손 씨는 자신만의 시간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갖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가족 여행 한 번 마음 편히 못 갔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자신이 퇴직 후 아내로부터 식충이라는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마음이 상해버린 손 씨는 그날 밤 거실에서 잤습니다. 아내 이 씨는 안방에서 드라마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던 손 씨는 한숨을 내쉰 후 소파에 누웠습니다. 분명 눈을 감고 누웠는데 마음이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뭐 하는 사람이지? 아니, 나는 아직 사람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조용히 아침을 건너뛰었습니다. 손 씨가 밥을 먹지 않았음에도 아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손 씨는 아내와의 사이에서 이제 밥보다 깊은 단절이 생겼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금까지도 손 씨는 아침밥을 거의 건너뛰고 있었습니다. 배가 안 고파서가 아니라 괜히 또 밥상 얘기 나올까봐 그랬습니다. 아내도 이런 손 씨의 심경을 눈치챈 듯 별말 없었습니다. 대신 그날따라 한마디 툭 내뱉었습니다. 9시 넘었는데 아침도 안 먹고 뭐 하는 거야? 그냥 안 먹을래.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내가 뭘 그리 잘못했어? 손 씨는 아내의 말에 순간 욱했습니다. 잘못했다는 말보다 내가 왜 이러냐는 뉘앙스가 더 화가 났습니다. 아니, 당신 말대로 나 놀고 있는 사람인데 그냥 그러라지 왜 또 그러는데? 내가 언제 놀고 있다 그랬어? 식충이라고 한 게 그 말 아니야? 그건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당신 사람 무시해서 그런 거 아냐. 그때부터 손 씨 부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거실 한복판에서 대낮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지. 누가 그러래? 당신도 노력하는 거 알지? 근데 솔직히 나도 지쳤어. 지친 건 나도 마찬가지야. 근데 당신은 내가 그냥 밥 달라고 한 것만 가지고 사람을. 당신은 항상 밥부터야. 내가 30년 넘게 새벽에 밥 차려줬다는 걸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해? 아내의 말에 손 씨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30년 동안 한 집에서 아내는 단 하루도 늦잠을 잔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해주었기에 그게 당연했던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 씨는 아내가 만약 그게 힘들고 지쳤다면 말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동안 수고 많았지. 근데 내가 밥 때문에 따진 것 같아? 그럼 뭔데? 햇반 보고 말한 거잖아. 반찬 보고. 아니야, 그건 그저. 그냥 내가 이 집에서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그랬다고. 손 씨의 허탈한 목소리에 아내는 그제서야 입을 닫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다시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내가 이 집에서 종 부리듯 살아온 것 같아서 그랬어. 우리는 서로 무시했던 거네. 손 씨는 말을 내뱉고 나니 이상하게 허무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자기 전에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말대로 밥이 아니었던 것 같아? 나도 그냥 서운했던 거야? 나도.
그 짧은 대화가 참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뒤로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밥상은 여전히 소박했고 손 씨도 특별히 더 바라는 건 없었습니다. 대신 서로 눈치를 덜 보게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손 씨는 또 뭔가 서운한 말이라도 했나 싶어서 조심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다 말고 아내가 말을 꺼냈습니다. 나 그냥 혼자만 일하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내가 돌리잖아. 요리는 안 하잖아. 그 말에 좀 억울했습니다. 요리를 못해서 그렇지 할 수 있는 건 다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요리 학원이라도 다녀야 하나? 그것도 방법이지. 요즘엔 남자들도 요리 배우잖아.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날따라 서운하게 들렸습니다. 밥 얘기, 식충이 얘기, 반반 집안일. 이 모든 게 결국 하나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손 씨가 퇴직해서 집에 있게 되자 이 집의 공기가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던 겁니다. 예전엔 각자 할 일이 뚜렷했고 역할이 명확했는데 이젠 둘 다 집에 있으니 마치 역할 충돌이 난 듯했습니다. 서로에게 지친 감정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친구들과 외식을 하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손 씨는 혼자 집에서 냉동만두를 데워 먹었습니다. 저녁이 돼도 들어오지 않는 아내로 인해 TV를 보다 말고 전화기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은 나 늦어. 알아서 챙겨 먹어. 손 씨는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린 왜 이런 사소한 것들로 이렇게 힘들어진 걸까? 그날은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는 날이었습니다. 손 씨는 날씨가 흐려서였는지 아니면 제 자신이 흐려져서였는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별다른 말도 없이 하루가 흘렀습니다. 손 씨는 오전 내내 구직 사이트를 뒤졌고 아내는 청소를 하다가 늦은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국이 올라왔습니다. 된장국, 달걀 프라이, 김치. 그날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맙다 말하고 조용히 먹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하루가 지나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아내는 안방에 들어가 전화를 걸었고 손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틀어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아내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던 탓인지 안방 안소리가 거실에 은근히 들렸습니다. 얘, 너 아빠 또 등산 갔다 왔어? 뭐 그리 바쁘다고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대다가 등산만 다녀. 아이고, 엄마 또 아빠한테 뭐라 한 거야? 아니, 사람이 집에서 삼시세끼 밥만 축내고 앉아있으면 보기만 해도 숨이 막혀. 엄마, 아빠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 좀 쉬게 두지. 쉬는 것도 정도 것이지. 그게 지금 2달이 넘었어. 솔직히 말해서 나 요즘 니네 아빠 얼굴 보는 것도 지쳐. 그 말을 듣고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딸이 뭐라고 중얼거리긴 했지만 이미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니네 아빠 얼굴이 지겹다는 그 한마디만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내와 딸 가은 씨의 전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무슨 일부러 퇴직한 것도 아니고 그건 좀 너무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야. 내가 보기엔 아빠 일 다시 안 하려고 작정한 것 같아? 일할 생각이 없어 보여. 아내의 말에 손 씨는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동안 손 씨가 얼마나 애써 구직하고 이력서 쓰고 전화하고 메일 보내고 그걸 하나도 몰라주는 아내가 야속했습니다. 손 씨는 조용히 문 앞을 벗어나 외투를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딜 가겠다고 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몇 바퀴 돌았습니다. 입김이 나올 만큼 날이 차가웠고 숨이 뿌옇게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지는 숨결이 꼭 손 씨의 체면 같았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혼자 느껴졌던 순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외롭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밖에서 시간을 보낸 손 씨가 집에 돌아온 건 저녁 9시쯤이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안방에 들어가 있었고 식탁에는 밥상이 덮여 있었습니다. 전자레인지 위에 햇반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손 씨는 조용히 물을 데워 라면을 끓였습니다. 배가 고프다기보다 뭔가 씹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입이라도 움직여야 이 서러운 마음이 덜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TV를 틀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통 머릿속엔 식충이 쓸모없다, 지겨워졌다는 말만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딸 가은 씨가 집에 들렀습니다. 과일을 한 바구니 들고 와서 간만에 집안에 웃음이 도는 듯 했습니다. 아빠, 얼굴 안색 좋아졌네요. 등산 갔다 왔어요? 응, 그냥 동네 뒷산 조금 다녀왔지 뭐. 엄마한테 많이 혼났어요? 전화로 들었는데 엄마 요즘 좀 날카롭더라. 딸의 말에 손 씨는 순간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도 그 통화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너는 아빠 편 들어줘서 고맙다. 편이라기보단 그냥 아빠 너무 위축돼 보여서 그래요. 딸의 말이 손 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가족한테, 내 딸한테 그렇게 보였다니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손 씨는 아내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굳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서로 피하는 게 편할 정도로 이미 틈은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손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회사에서는 부장까지 했는데 우리 집에서는 그냥 하루 세 끼 얻어먹는 삼식이에 불과하구나. 손 씨는 이제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입맛이 없었습니다. 사실 입맛이 없었다기보단 마음이 허해서 밥이 안 들어갔다는 게 맞습니다. 며칠 전 들었던 식충이라는 말, 그리고 그걸 웃으며 받아치던 딸의 반응, 그게 아직 마음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내와는 서로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밥 먹을 거야? 오늘 뭐 해? 이따 나가야 돼. 이게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점심쯤이 되자 아내가 부엌에서 뭔가를 꺼내는 소리가 났습니다. 식탁에 앉았는데 거기엔 전자레인지에서 방금 꺼낸 듯한 햇반 한 개, 묵은지, 깍두기, 그리고 전날 저녁에 먹고 남은 고등어 한 토막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 밥상을 바라봤습니다. 햇반이 익숙해질 만큼 자주 나왔던 건 사실이지만 그날따라 그게 참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거 어제 먹던 생선 아니야? 응, 남은 거 데웠어. 김 줄까? 국은? 오늘은 나 몸이 좀 안 좋아. 그냥 대충 먹어. 아내는 식탁에 앉지도 않고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말 그대로 손 씨가 밥 먹는 그 시간은 혼자만의 시간이 된 겁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밥알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당신 요즘 일부러 이러는 거야? 아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가? 아니, 매번 햇반에 김치, 어제 반찬 데워서 내주는 거. 그게 꼭 날 내쫓는 것 같아서. 밥 해주는 것도 일인데. 우리 둘이 먹는데 뭘 그렇게 신경 써? 신경 안 쓴 티가 너무 나니까 하는 말이지. 아내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손 씨는 일부러 나가서 밥을 사 먹었습니다. 그냥 김밥 천국에서 제육덮밥 하나 시켰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밥에 계란 프라이 하나 얹혀 있는 게 고마울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집에 들어오니 아내는 또 소파에 있었습니다. 손 씨를 보더니 눈길 한 번 안 주고 말했습니다. 밥 먹고 왔어? 응, 나가서 먹고 왔어. 잘했네. 그럼 그릇 안 치워도 되겠다. 그 말이 뭐 어때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 그 말이 사람을 얼마나 무력하게 만드는지 모를 겁니다. 그 후로 점심밥은 아예 각자 챙겨 먹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아내는 묻지도 않고 손 씨는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뭐가 있나 항상 먼저 확인했습니다. 있는 거라고 해봐야 햇반, 김치, 계란, 멸치볶음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은 라면 끓이다 물 조절을 못했습니다. 아내가 부엌으로 와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걸 그렇게도 못 끓여? 내가 밥 안 해주니까 이제 라면도 망치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들어야 돼? 나도 당신처럼 집에만 있으면 밥 잘할 것 같아. 그럼 나더러 나가라는 거야? 당신 마음이지. 근데 사람 마음이 다 똑같진 않잖아? 무슨 뜻이야? 이 집에 당신 있는 게 나는 요즘 좀 힘들어. 아내의 그 말에 손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살면서 집에서 이렇게까지 쫓겨나는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자고 있을 때 손 씨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TV도 안 켜고 불도 희미하게 켜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예전에 딸 아이 학교 다닐 때 아내가 김밥 싸느라 새벽 5시에 일어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밥이 풍족했던 시절이었고 아내 얼굴에도 웃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밥 한 공기 차려주면서도 짜증을 냈습니다. 이제는 함께 앉지도 않는 이 거실에서 내가 계속 살아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손 씨는 일부러 늦잠을 잤습니다. 손 씨는 아내가 먼저 거실에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디 안 나가? 응, 그냥 집에 있으려고. 그럼 이따가 청소기 좀 돌려줘. 나 오전에 볼 일 있어서 나갔다 올게. 그래, 말은 순하게 했지만 마음은 점점 싸늘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내 자리는 그냥 청소기 돌리는 사람, 김치 꺼내 먹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아침 햇살이 괜히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손 씨는 식탁에 혼자 앉아 전자레인지에서 꺼낸 햇반을 적고 있었습니다. 김치는 그제 먹던 통에서 꺼낸 거였고 국은 없었습니다. 말해봤자 잔소리를 할까봐 조용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내가 뜬금없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오늘은 빨래 좀 널어줘. 나 허리가 좀 아파서. 알았어. 그리고 쓰레기장도 좀 들렀다 와. 음식물 쓰레기 꽉 찼어. 응? 밥을 다 먹고 설거지까지 마쳤습니다. 빨래를 널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는 거지? 청소, 빨래, 쓰레기, 햇반. 이 집에서 손 씨가 하는 일은 많아졌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손 씨의 존재는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손 씨는 일부러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살림을 좀 나누는 게 어떨까? 아내가 리모컨을 든 채로 손 씨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서로 집안일 나누자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로 살림을 나누자고.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하자는 거야? 이혼이 아니어도 돼. 그냥 각자 사는 거야. 같은 집에 있지만 밥도 각자, 생활도 각자. 당신 제정신이야? 나는 지금 제정신이니까 하는 말이야. 더 늦기 전에 이렇게라도 정리하고 싶어서. 아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그저 당황과 억눌린 감정이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밥을 성의 없게 줘서 그래? 그럼 좀 더 차려줄게.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밥 때문만은 아니야. 그냥 사람이 집에서 숨 쉬는 것도 눈치 보이는 게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그렇게 심했어? 당신은 몰라. 내가 밥을 먹고 있을 때 TV 볼륨만 키우는 그 침묵이 얼마나 아픈지. 나는 그냥 당신이 그 시간에 말 거는 게 싫었던 거야. 그래, 그게 바로 이유야. 우리는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한 존재가 됐어. 한참을 말없이 있던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살림을 나누고 나중엔 뭐? 각자 방 쓰고 각자 냉장고 쓰고 그렇게 살자는 거야? 응, 필요하면 그게 맞지. 난 싫어. 그래서 내가 나가려고. 그 말에 아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나가겠다고? 이 집에서? 응, 내가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 당신은 이 집에 남고. 그게 무슨 말이야?
재산도 반으로 나누고 퇴직금도 그렇게 하자. 아내는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삼키듯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날 밤, 손 씨는 노트북을 열고 간단한 재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통장 잔고, 퇴직금 정산 내역, 연금 예상 수령액까지 뽑았습니다. 다음 날, 조용히 아내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가 가져가고 이건 당신 명의로 돌릴게. 당신 정말 진심이야? 더 이상 이 집에서 나는 가족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아내는 서류를 보다가 덮었습니다. 됐어. 뭐 그렇게까지. 나도 생각 좀 할게. 그 주 내내 손 씨는 부동산을 돌며 전셋집을 알아봤습니다. 작은 오피스텔 하나가 마음에 들어 계약을 걸었습니다. 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가기로 결정한 후 짐을 정리하는데 챙겨갈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컴퓨터, 전기주전자 하나. 그렇게 짐을 챙기는 날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관문 앞에 서서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됐는데. 당신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겠지. 근데 나는 이게 아니면 못 견딜 것 같았어. 아내는 손 씨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사는 첫날 밤 벽지 냄새가 나는 작은 방에서 손 씨는 혼자 라면을 끓였습니다. 처음 먹는 라면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지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손 씨는 자신의 손으로 아침밥을 차려 먹게 됐습니다. 비록 소박한 식사였지만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좋았습니다. 손 씨의 혼자 사는 삶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첫날은 좋았습니다. 밥도 혼자 차려 먹고 설거지도 손 씨가 했습니다. 누구 눈치도 안 보였고 음악도 크게 틀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3일쯤 지나자 막막함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뭘 하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TV는 시끄럽기만 했고 산책은 하루 2번도 갔습니다. 그렇게 2주쯤 흘렀을 무렵 친한 형인 박만석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야, 너 요즘 뭐 하냐? 집에 있지 뭐. 이사한 거 말 안 했나? 들었어. 근데 사람은 움직여야 살아. 나 요즘 평생교육원 다녀. 평생교육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시니어 대상 프로그램 많아. 그 말을 들은 날 저녁 검색을 해봤습니다. 서울시 시니어 교육지원 프로그램, 50+ 세대 제도전 프로그램. 처음 보는 말들이었고 생소했지만 괜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까운 평생교육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접수는 이미 마감이었지만 취소자 대기로 한 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 제가 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손 씨는 처음으로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기초문서 작성 수업이었고 강사로 나온 배정숙 씨가 웃으며 맞이해 주었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시죠? 자기소개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순서가 제 차례로 오자 손 씨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손도진입니다. 작년 말 퇴직했고 요즘 그냥 다시 뭔가 배워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그 박수가 처음엔 민망했지만 그날 밤엔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은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듣는 수업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워드 파일 만드는 법, PPT 기본, 이메일 첨부하는 법. 다 아는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면 서툴렀습니다. 배 선생님은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실수는 배움의 출발입니다. 어르신들이 배우는 건 늦은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 말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몇몇 수강생들과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나도 퇴직하고 몇 달 방황했지. 집에만 있으니까 아내가 나가래서 나왔어. 나는 자식들이 권유해서 왔어. 안 나가면 우울해진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손 씨는 자신만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2달쯤 지나자 수업은 익숙해졌고 간단한 영상 편집 수업도 시작됐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과제도 하고 간단한 자격증 정보도 찾아봤습니다. 그러던 중 교육센터에서 시니어 강사 양성과정 공고를 받습니다. 나도 강사가 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들은 건 나 자신이었지만 대답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해보자. 그 후 손 씨의 하루는 바빠졌습니다. 월수 금은 수업, 화목은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식사는 스스로 차려 먹었고 빨래도 혼자 했습니다. 혼자여서 외로운 날도 있었지만 이젠 쓸모없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 씨가 조금씩 다시 살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개월쯤 지나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 뭐라도 하니? 배워. 매일 뭔가 배우고 있어. 그게 무슨, 뭘 배우는데? 컴퓨터 글쓰기, 영상 만드는 법도 배우고 나중엔 강사도 해보려 해. 한참 말이 없더니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었잖아. 그랬지. 근데 그땐 누가 나를 믿어주질 않았잖아. 아내와의 전화를 끊고 나니 씁쓸했습니다.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은 혼자 살아가는 게 더 편했습니다. 요즘 들어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거창한 일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모든 걸 새로 시작하는 건 좋기는 했지만 그냥 아침에 내가 끓인 국이 딱 입맛에 맞았을 때, 지하철에서 앞자리 어르신이 내 옷차림 칭찬해줬을 때 등의 일상에서 행복감을 찾았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들이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교육센터 강사 예비 모임에서 소개 자료를 만들고 있었을 때, 딸 가은 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점심 같이 먹을래요? 그래, 마침 나도 나갈 생각이었어. 딸은 회사 근처 식당으로 손 씨를 불렀고 두 사람은 오랜만에 따로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빠 얼굴 좋아졌네요. 요즘 진짜 바빠 보여요. 그래, 하루가 어쩜 이렇게 짧은지 모르겠다.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강사 준비 중이라고. 네 얘기 들었겠지. 맞아요.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잘했어. 지금은 숨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어. 아빠, 요즘 진짜 멋있어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딸이 손 씨를 불쌍한 백수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선 사람으로 봐준다는 사실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강의안 정리를 하던 중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잘 지낸다며? 가은이가 그러더라. 응, 이제 조금 괜찮아졌어. 그래, 그럼 이젠 집으로 돌아오는 건 어때? 내가 밥도 해줄게. 예전처럼 그렇게 지내자. 손 씨는 순간 말이 안 나왔습니다. 밥. 결국 그 말이었습니다. 그 말 왜 이제야 해?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돈 벌기 시작하니까 밥 해줄 수 있겠단 거야? 그런 의도 아니야. 아니면 뭐야? 내가 혼자 있을 땐 햇반이었잖아. 아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고 손 씨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땐 내가 집에만 있었다는 이유로 사람 취급 못 받았어. 당신이 준 밥 한 그릇보다 무시당한 기억이 더 강해. 그땐 나도 힘들었어. 그래, 이해해. 근데 나도 이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가은이도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대. 그건 가은이 생각이고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정해. 이번만큼은 손 씨도 단호하면서도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는 짧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살았던 30년, 사람답게 살겠다고 나온 지 6개월. 이제 와서 다시 돌아가자는 말은 결국 돈을 벌어오니까 괜찮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후 교육센터에서 1일 체험 강사로 첫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수업을 마친 후 한 수강생이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강의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도 또 듣고 싶어요. 그 한마디가 그 어떤 월급보다 따뜻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산책길 벤치에 앉아 아내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밥 해줄게.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이 하나도 안 고마웠습니다. 밥보다 중요한 게 뭔지를 이제는 손 씨도 그리고 아내도 알아야 할 때였습니다. 오피스텔에 나온 지도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방이 낯설었고 식탁도 없이 박스 위에서 밥을 먹을 땐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지금은 그 작은 식탁에 국 하나, 반찬 2개 올리는 게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됐습니다. 새벽엔 시장에 들러 장을 봅니다. 버릇처럼 일찍 일어나는 덕에 야채도 신선한 걸 고를 수 있었고 정육점 사장님이 요즘엔 혼자 사는 분도 요리 잘하네요 라고 말하면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요즘은 시니어 교육센터에서 60대 이후의 인생 설계라는 주제로 격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이 웃으며 말합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 덕분에 기운 났어요. 이 나이에도 뭔가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용기가 돼요. 그 말 한마디면 하루 피로가 씻깁니다. 한때 손 씨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졌던 적이 있으니 말입니다. 얼마 전엔 딸 가은 씨와 오랜만에 저녁을 같이 했습니다. 직장에서 일이 많다며 고단한 표정이었지만 손 씨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진짜 젊어졌어요. 피부도 맑고 표정도 편하고. 혼자 살면 늙는다더니 난 반대로 된 모양이다. 그땐 진짜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아무도 나한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질 않더라. 엄마는 요즘 많이 조용해졌어요. 그래, 이제는 나도 엄마를 원망하진 않아. 그 말은 정말로 진심이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아팠지만 지금 와서 보니 아내도 자기 방식대로 힘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가끔은 문득 그 시절 생각이 나긴 합니다. 햇반과 김치, 미지근한 생선 한 토막. 그 밥상이 손 씨를 얼마나 서글프게 만들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밥상이 손 씨를 혼자 일어서게 한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밥상은 사실 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밥이 아니라 그 밥을 받는 손 씨의 마음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집에 살았지만 말도 없고 눈치만 있고 기대는 없고 그런 밥은 사람이 아니라 식객이 받는 밥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밥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밥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마음이 사라지기도 죽기도 합니다. 며칠 전 아내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가은이 결혼식 날짜 잡혔대. 일정 조율해서 같이 가야지.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있는 감정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래도 부모니까. 과거였다면 다시 붙잡을까 고민했겠지만 이젠 아닙니다. 손 씨는 누군가의 남편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이니 말입니다. 딸 결혼식 날, 손 씨는 흰 셔츠에 정장을 입고 혼자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와 있었고 손 씨는 조용히 눈을 마주쳤습니다. 잘 지냈지? 응, 당신도? 이제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도 멀리 있을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의 환한 웃음을 보며 그래, 이렇게만 살아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혼자 집에 돌아와 저녁에는 된장국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오늘따라 국물이 진하게 우러나서 그런지 밥이 참 잘 넘어갔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결국 밥이 문제가 아니었어.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밥상이 아니라 손 씨가 누구인가를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문제였던 거였습니다. 이제 손 씨는 누가 밥을 해주지 않아도 혼자 먹는 밥이 초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밥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손 씨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손 씨는 오늘도 나답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